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정치전선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문경 동로면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영주 부성면과 봉화에는 180, 상주 화서면에도 13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경북도 내에서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후재앙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문제는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는 현상이 이번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될 거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대기 중 수증기량이 약 7% 증가한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앙에 대한 대비책 서둘러 마련해야겠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 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일시불 구매 시 캠핑웨건 패키지 지급.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신임위원장으로 선출됐죠. 잠시 후 임미애 위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뭡니까? 네, 요즘 핫한데요. 미국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가 의전을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맞아요. 네, 이제 뭐 한창 또 가을철이면 행사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이 의전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요즘 추세는 어떤지, 이 의전과 정치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의전이라는 게 우리 뭐 일반인들이야 네.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그렇죠. 그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걸 잘못했다가는 네. 두고두고 이게 욕을 먹거든요. 저도 이제 행사장 이제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네. 누굴 먼저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뀐다든지 하면 네.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끝나고 그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의전과 정치가 되겠습니다.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소위 네. 왜 높으신 분들 인사하고 뭐 또 자리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어디 뭐 확실한 기준이 나와 있나요? 이게 뭐 법령에 의전과 관련된 법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의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국제적인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떤 게? 국가가 힘이 세고 힘이 좀 약하고 이걸 다 떠나서 이 국가는 좀 동등하게, 그러니까 국가 원수,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의 크기나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해주는 게 이 상호주의인 거죠. 기본적으로 의전이 외교에서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보여지는 우리 국가 원수가 외국에 나갔는데 뭐
상대 국가 원수가 나오지도 않거나 예, 그리고 행사장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저 뒷좌석에 앉아 있게 되면 그거는 예, 국가 원수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국민들한테까지도 그렇게 대한다. 당연하죠. 예, 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에서 의전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국제적으로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하기 위해서 네. 의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국가 원수는 네. 동등하게 대우하는 게 일단 기본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미국에 얼마 전 뭐 펠로시 네. 의장 왔지만 미국 펠로시 의장이 저쪽 우리 잘 모르는 아프리카 어떤 나라 네. 대통령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죠. 중요한 그렇죠. 인물이긴 하지만 네. 엄밀히 따지면 그 아프리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보다는 훨씬 높은 대우를 받아야 훨씬 되는 높죠.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건. 네. 그리고 이게 또 상대방에 따라서 이 문화를 좀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아마 안동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을 방문했을 때 예. 떠올려 보면 이 국가 원수지 않습니까? 네. 국가 원수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이 방한을 했을 때 함께 만났고 그리고 안동을 방문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 예절에 따라서 이 안동에서 하회마을을 방문해서 인사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이 상호 서로의 문화를 좀 반영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도대체 의전을 하는 그러니까 자리 배치라든가 발언을 하는 순서라든가 소개 순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 의전에 대한 예우 기준이 이 정부 조직법상으로 국가 의전 서열이 딱 매겨져 있지는 않지만 네.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상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된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있으면 국회를 관장하는 국회의장 네. 그리고 또 사법부를 관장하는 대법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의전 서열이 매겨지게 되고 그것들이 개별 법령에서 각각 나와 있는 걸 모아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전을 실수하지 않도록 의전 서열과 관련한 이 지침 실무 문서들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에 네. 나와 있긴 있는 건가요? 정부 그러니까 조직법에 정부 조직법에 의전 서열이 나와 있지는 나와 않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결정 권한에 대한 순서가 나와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그게 의전 서열이라고 네,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고. 예. 그렇다면 이건 뭐 기본 상식으로 우리나라 의전 서열 뭐 1위는 당연히 대통령이 네. 되겠고 그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건데 2위가 그러니까 국무총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삼권 분리 엄밀히 네. 딱 체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행정부 네. 수반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입법부 수반 그렇죠. 국회의장이 2등이 되는 거고 네. 3등은 이제 사법부가 되는 네. 거예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네. 이렇게 1, 2, 3, 4위가 있군요. 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되는군요. 네. 그다음에 국무총리입니다. 그다음 국무총리고 그다음은 어떻게 되죠? 네. 그다음이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높은 네. 자리군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앞서 이 대통령과 국회를 구성하는 이 선거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장도 이 의전 서열이 높고요. 상당히 높네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예. 어디냐면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 순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당 네. 대표, 야당 대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전 서열상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야당은 또 국회의원이 있는 야당 수가 꽤 되지 않습니까? 네. 여당 대표 다음에 모든 야당들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예, 야당 의석수에 대표들의 따라서. 의전 서열이 매겨지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를 강조하는 정당 정치를 강조하고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장관도 겸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는 경우는 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걸 허용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제를 운영하지만 어느 정도 의원 내각제를
혼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를 상당히 존중한다. 이 의전 서열만 봐도 알 그렇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법을 만드는 게 이제 입법부니까 네. 말 그대로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의전 서열 우리나라 이렇게 서열을 받고 그렇다면 이건 이제 정부 차원이고 네. 지역에서 의전 서열 이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뭐 지역에서 의전 서열을 생각해 보면 이 기존에 나와 있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안동시가 네.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네. 의전 서열이 가장 높은 네. 사람은 1순위는 국회의원입니다. 그 단체장이 아니라 단체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네. 1순위고 네, 그다음에 2위는 의회의장. 여기도 또 의회를 상당히 그렇습니다. 존중하는군요. 네. 의회의장. 네. 예. 그 다음이 정당의 인사입니다. 정당 지역위원장. 인사?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면 이미 예. 한 분은 의전서열상 있는 건데 앞에 그렇죠. 있지만 예. 지역의 야당, 야당의 지역위원장도 세 번째 의전서열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동을 놓고 보면 민주당 안동예천 당협위원장이 네. 의전서열상 3위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이 도의원, 시의원, 그 다음이 유관단체, 기관장들, 여기가 많은 거죠. 기관장들과 그리고 직능단체들. 예. 사실, 여기에서 종종 싸움이 일어나고 나죠. 내가 저 사람보다 의전서열에서 밀리냐, 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유관기관장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경찰서장 또 생각나고 소방서장, 뭐 법원 안동 같은 뭐 지원장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 유관기관장 다음이 직능단체장. 네. 마지막이 지자체장입니다. 마지막이 단체장.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지자체 주최 행사. 그렇습니다. 야 아니면 지자체 주최 행사가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좀 의전설이 달라지는데 네. 지자체 주최 행사일 때는 예를 들어 안동시 주최 행사일 때는 그 안동시장이 8번째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안동시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외부 사람들이 초청하는 건. 그러면 네. 그 안동시 주최 행사가 아닐 경우에는요. 그럴 경우에는 역시 안동시장이 의전서열상 1위입니다. 기초단체장이 네. 1위고 그다음이 국회의원. 그다음이 안동시의 의장이 되고 의장. 그다음이 정당 인사가 됩니다. 이렇게 좀 다르군요. 네. 이거 좀 잘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런데요. 이 의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권기차 안동시장도 그렇고 요즘에 보면 의전을 많이 줄여 나가는 추세잖아요. 각 맞습니다. 지자체마다. 네,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공기창 안동시장이 인수위 시절부터 의전은 간소화하고 시민들이 직접 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네. 자체 행사뿐만 아니라 이 다른 행사들에서도 의전 간소화에 좀 나섰습니다. 실제 취임식에서도 의전이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이 뭐 단체장도 그렇지만 여러 유관기관의 이 장들을 소개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맞아요. 이거 듣고 있다 보면 이 행사에 참석한 시민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끝나지? 맞아요. 나는 이제 행사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행사 자체를 줄이고 내빈 소개와 인사말도 줄이겠다라고 밝혔고 특히 의전서열에서 자리 배치, 자석 배치 중요한데 초청한 내빈들의 자석도 순서를 정하지 않겠다. 행사장 가보시면 의자 이 뒤편에 종이로 국회의원, 무슨 단체장 이렇게 붙여놓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그냥 앉도록 하겠다. 그리고 행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원들을 동원하는 것도 지양하겠다. 의전과 관련해서는 공기창 안동시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좀 정착되면서 이 점점 간소화하는 추세입니다. 네,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도 안 그런 곳이 안 그런 많이 곳들이 있더라고요. 가다 보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빈이라고 그러죠. 네. 내빈 소개를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간단히 인사말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그 영상 화면에 네. 무대 위에 영상이 나가잖아요. 거기서 그냥 아예 쭉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지나는 경우가 네.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의전을 보면은 왜 과잉 의전으로 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너무 소홀해서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과잉 의전으로 논란이 생기는 경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직접 취재한 것은 아닌데 최근에 예천에서 열렸던 곤충 엑스포 네, 예. 개막식에서 이 과잉 의전에 대한 논란 보도가 있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일이었는데요? 이 예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까 의전 서열상 1위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김영동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동 국회의원의 배우자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 보도를 보면 이 김영동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예천 군수 옆자리에 함께 자석 배치가 됐었다.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예.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사실 국회의원의 배우자는 예. 의전 서열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 아니죠. 네. 예. 근데 함께 참석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게 이 국회의원과 배우자를 멀리 떨어뜨려 놓을 거냐. 이것도 좀 애매해지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의전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도 요즘 추세가 이 본인이 좀 부각되기보다는 본인보다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방자치제를 조금은 존중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네. 이 배우자가 예천군의 의장보다 높은 의전 순서에 자석 배치가 됐었다. 그리고 시민이 앉아 있었는데 빈 좌석에 축하 공연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 국회의원 사모님 자리니까 비켜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 괜히 의전 때문에 그 논란을 일으키는 것들은 앞으로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 반대로 이제 너무 소홀하게 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 최근에 네.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방한시의 의전 소홀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미 하원 의장이 방한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전을 안 했다. 그리고 뭐 전화 통화 한 것을 또 대통령실에서 홍보 사진을 내보내기도 하면서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의전을 소홀했다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여기 있는 입법부 기관이기 때문에 하원 의장이면 우리나라 국회가 의전을 해야 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진표 의장이 네. 의전을 했고. 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난맥상이 드러나는 거죠. 어허. 어떤 거냐면 제가 의전과 정치를 준비한 이유가 의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잘 안 풀린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자리가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이고 뭐 그냥 웃고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평상시에 의전 서열상 순위가 높고 낮은가 관계없이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관계다. 근데 이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흔히 대통령실에서 다른 정당과 협의하고 국회와 협의하는 사람이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수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과연 논란이 됐었어야 됐냐. 그러니까 국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원내 정당들이 같이 의전을 하는 걸로 하자. 네. 협의가 됐었으면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공격하면서 비판할 이유도 없었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준비가 확실히 미리 이런 건 뭐 한 달 전부터 네. 딱 이제 얘기가 서로 소통이 되고 정해져야 되는데 펠로시가 방한 후에도 대통령이 만난다 뭐 또 안 만난다 조율주의다 계속해서 이 입장이 그렇죠. 바뀌었기 때문에 더 지금 비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미국 쪽에서는 뭐 낸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 이전과 관련해서 네. 개의치 개의치 않겠다. 예. 않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대통령실이 국회와 여당 야당과의 소통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의전으로 논란이 생기면 저거는 의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의전으로 드러난 거다. 그렇죠. 라고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정치와 의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 행사의 목적 그리고 만남의 목적을 좀 중심에 둬야 된다. 의전을 하는 이유는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 외교. 그러니까 국가 간의 외교도 외교지만 다른 지자체 간의 외교. 그렇죠. 이 외교 시에는 서로를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즐기기 위해서 열리는 행사나 축제에 이 과잉 의전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거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민원도 제기해 주시고 항의도 좀 하시고 이거 시민들이 즐기자고 하는 행사에 의전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표출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이 정치 문화를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사인데 이게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의전을 위한 행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의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38초 지나고 있네요. 오늘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임미애 위원장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시사 경제부터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다음 달 중순부터네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25조 원대 규모입니다. 이제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의 세부 내용이 확정이 됐는데,
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건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건 제2금융권, 보험, 뭐 기타 이 회사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건 변동금리라면 그리고 이제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8월 1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이라면 대상이 되는데요. 예. 다만 만기가 이제 5년 이상 남았고 만기까지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보금조림과 같은 이미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 이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요. 주택 기준이 있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네. 주택 가격은 4억 원 이하여야 가능하고요. 예. 또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또 안심전환대출 대환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해지할 경우 우리 보통 3년 이내 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이것도 면제가 됩니다. 예. 금리가 앞으로 이제 추가로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최장 30년까지 고정된 금리로 뭐 최저 연 3.7%까지 이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서민들, 실수요자들의 어떤 인기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1주택자 그리고 시세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 그러니까 최근에 왜 주담대 금리 뭐 6% 7%까지 뭐 상승한 이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기존에 이제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분들은 이제 6대 시중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기존에 나는 뭐 카드사, 보험사, 제2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네. 접수는 주택가격 기준으로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주택가격이 이제 3억 원 이하라면 9월 15일,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또 주택가격이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한 달 뒤 10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접수를 받습니다. 예. 이게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재원이 한 25조 정도로 지금 제한된 만큼 네. 이게 만에 하나 재원을 넘어섰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서 오는 17일부터 사전 안내를 위한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고요. 예. 또 이용 자격에 대한 자가 점검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고 신청 일정 방법을 안내할 예정인데 예. 금융당국은 올해 이게 한 25조 규모이기 때문에 적게는 한 23만여 명, 많게는 한 35만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신청을 둘로 나눴군요.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분들 먼저 신청을 받고 다음에 이제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인 분들 신청을 받는데 글쎄요 얼마나 인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기가 많다면 1차에서 다 종료가 될 수도 있겠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25조 원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역차별, 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떤 면에서 뭐 역차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안심전환대출이 세 번째입니다. 네. 2015년과 2019년에도 했는데요. 예. 여전히 이번에도 역차별 논란이 있는데요. 우선 애초에 이제 변동금리에 비해서 금리가 다소 높지만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 이번 대상이 아닙니다.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금리가 싼 변동금리 받았다가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는 게 이득인데. 맞아요. 예. 이게 이런 분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 그럼 앞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정부가 또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변동금리 대출을 조장하는 꼴이 된 현실이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무주택자나 전세대출 차주의 형평성 문제인데요. 현재 은행권의 전세대출 금리가 대부분 다 4%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안심전환 대출은 지금 1주택자한테 3%대거든요.
오히려 전세 대출자가 더 약자로 볼 수 있는 전세 세입자나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금리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여기다가 이제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0.1% 우대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40대, 50대도 겨우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돈 모아서 겨우 집 산 중장년층이 많은데 네. 이자 부담이 더하면 덜하지 않거든요. 예.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 저소득 중장년층이 제외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저소득 청년층의 이 자산 기준이 부부합산 소득 이제 6천만 원 이하여서 한 6천만 원 이하가 저소득에 해당되나? 이 기준도 좀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몇 가지 역차별 형평성 논란이 일만한 그런 얘기 같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그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 이분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뭐 1주택 있는 분들보다 좀 더 어려우실 테니까요. 아무래도. 자, 좀 더 지켜보겠고,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는데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추석을 앞두고 지금 뭐 배추, 무, 돼지고기, 명태 20대 성수품의 공급 규모를 한 23만 톤, 평상시에 1.4배 정도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할당관세입니다. 지금 뭐 소고기,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지금 제로로 해서 신속하게 도입 물량을 늘리고 또 수산물, 명태, 고등어와 같은 수산물 역시 비축 물량을 전량 방출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또 세 번째가 2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할인 쿠폰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 원어치를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폰의 할인율을 20에서 많게는 30%까지 1인당 사용 한도도 기존에 10,000원이었는데 적게는 2만 원, 4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정부는 이제 물가 안정 이 범정부 태스크포스 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20개 이 성수품의 가격 동향, 수급 상황 매일 점검해서 이제 가격 불안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보완 방침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석 전후로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을 위해서 한 42조 6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데요. 예. 이는 지난해보다도 한 1조 9천억 원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 명절 대비해서 이제 불공정 하도급 이제 신고센터도 설치를 해서 명절 이전에 가능한 대금 지급을 하도록 납품 기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가 되는데 이제 건보료를 장기 체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결손 처분을 추진하고요. 또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경우에는 뭐 심사를 거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했다거나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일부 지원합니다. 네. 또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 또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지원을 진행하게 되고요. 또 한부모, 또 맞벌이 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 서비스도 휴일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우리 이인철 소장님께서 반가운 소식도 가져오셨는데, 자, 천정부지로 치솟던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네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 아마 전 세계인들이 아마 이제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지났느냐를 지금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다행히 지난 7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8.5% 올랐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8.7%였죠. 그렇습니다. 예상이 그랬는데 0.2%포인트 더 낮았네요. 상승률이. 낮아졌고요. 예, 예. 지난 6월은 무려 9.1%였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41년 만에 40여 년 만에 가장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특히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물가가 변동이 없습니다. 예. 일단 국제유가가 거의 한 50일 가까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지난 한 달 동안 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7.7%나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가 포착됐다.
라면서 이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유가 안정 등으로 물가 급등세가 진정됐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니까 미국 증시에 이어서 이제 국내 증시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에 이제 우리 증시 또 미 증시 모두 화답을 했고, 자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정점을 지났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조정할 것이란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7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이제 물가 정점론 논란이 또 월가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이니까 이제 뭐 경기 걱정 없이 물가 잡기 위해서 미 연준이 석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7월 물가가 예상치를 밑도니까 9월에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다소 누그러졌고요.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빅스텝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미국의 금리 예측 사이트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를 보면 빅스텝 가능성이 한 6대4 정도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웃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물론 이런 정점론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이제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 이 물가 수준 8.5%라는 게 여전히 높고요. 당연하죠. 예. 또 이 국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지금 겨울철 유럽의 난방비 수요가 굉장히 좀 커지는데 또 러시아가 이 가스관을 잠금으로 해서 또 난방유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국제 유가가 덩달아 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 물가 정점론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간인데요. 원래는 임미애 신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연결 예정이었는데 지금 좀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좀 급히 조금 전에 방송을 하고 돌아가던 중인 천영길 뉴스민의 천영길 편집장 다시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천영길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방송 끝나고 돌아가시는데 다시 연결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이 좀 문제, 위원장이 문제가 좀 생겨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드리고,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게 맞을 텐데, 그래도 우리 천영길 기자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임미애 기자 가깝게 지내고 취재도 항상 24시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67%가 넘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자, 이 임미애 위원장의 선출의 의미 좀 제3자적 시각에서 한번 좀 바라보신다면요? 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임미애 신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기초의회 그리고 또 이 광역의회 의성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지냈고 이 경북도지사 선거에 이번에 또 출마를 했었던 이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 아주 아랫 단계에서부터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차근차근 정치를 해왔던 인사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예,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된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경북 지역에도 꽤 많은데 이런 영향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후의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겠고요. 그야말로 바닥부터 다져서 기초의원부터 해서 광역의원, 도지사 네.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위원장까지 되는 다른 정치인들에게 아주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이 권리당원 투표와 그리고 이 대의원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이 권리당원 득표율은 상대적으로 좀 높았고 이 대의원 득표율은 이 임미애 위원장이 60% 초반으로 조금은 낮았습니다. 예, 이 의미는 이 대의원들, 민주당 활동을 오래 해왔던 대의원들에게는 조금은 지지가 좀 떨어졌고 이 온라인 당원이라고 해야 되죠. 최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당한 당원들에게는 지지를 상당수 받았는데 이것의 이 원인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이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전국 순회 경선과 함께 치러지다 보니 이재명 당대표 후보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가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대구와 강원보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더 높게 나왔는데 그 영향이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에서도 반영이 됐다. 임미애 후보와 맞붙었던 이 장세호 후보의 경우에는 이 비이재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영향도 좀 있군요. 그러니까 굳이 좀 나눠보자면 임미애 위원장은 친명 쪽, 장세호 후보는 비명 쪽. 이쪽에 가까워서 이재명 후보의 후광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경북은 이재명 의원의 또 고향이 있는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임미애 위원장 당선자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연설 현장에서도 연설에서 밝혔듯이 선거법 개정을 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화두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걸 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 내에서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건지 이것도 이번 위원장 선거에서 좀 의미가 깊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였죠? 그제인가요? 어젠가요? 임미애 위원장이 긴급 성명서까지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가 라디오 오늘 시간에서 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2년 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이 기능을 좀 상실했다. 라고 하기 때문에 2년 후에 있을 총선, 이 선거제도가 호남과 영남, 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당선되고 그 경남 김해의 봉화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한 직후에 이 발표한 성명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내놓은 메시지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까지는 아직 2년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강하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대표 선거 와중에 이 메시지를 내면서 당대표와 이 최고위원 후보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임기 시작과 함께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한창인 이 시점에서 지금 당대표 후보들,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요구를 한 거죠. 강력히 요구를 했네요. 선거제도 개혁해라.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석패율제 얘기도 있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가 그대로 표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개혁해라. 이런 긴급 성명도 어제 발표를 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사실은 좀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뭐 역할 이런 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임미애 위원장 당선자가 출마를 하면서 밝혔던 출마의 벽 그리고 당선된 직후에 이야기를 제가 취재하면서 나눠봤던 걸로 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제도 개혁에 임기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호남에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소수 정당들까지도 함께 좀 힘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이 선거제도 개혁이 첫 번째 과제로 꼽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임미애 이 경북도당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50대고 후속 세대들을 발굴하는 데 좀 집중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20대와 30, 40대들이 사실 지방의원을 하지 않으면 정치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임미애 위원장이 좀 언급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민주당의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맺고 있는 협력의원 그러니까 경북에 있는 지역마다 맺고 있는 협력의원 제도를 활용해서 젊은 경북의 정치 지망생들이 이 의원실의 보좌관이나 아니면 당직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가 한 가지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지방 의원들이 경북도의원은 2명뿐이지만 기초의원들을 다 더하면 약 30명 정도 되는 기초의원들이 경북에 있습니다. 아, 경북 전체 기초의원이 민주당 출신 30명이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들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또 이 의원들이 당에서도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아무래도 본인이 지방의원을 3선을 지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뭐 재선 기초의원에 성공한 이 기초의원들이 다음번에는 광역의원 선거에도 또 출마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좀 체급을 계속 높여갈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을 하겠다. 요 세 가지 계획 정도가 앞으로 2년 동안 좀 지켜봐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첫째 선거제도 개혁. 과연 이걸 달성할 수 있느냐. 그 두 번째가 신진 정치인을 발굴하겠다. 세 번째가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 그 역할을 좀 강화하겠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그 뭐 기자로서 또 우리 지역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 임미애 위원장에게 도당 위원장에게 기대하는 점, 뭐 바라는 점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사실 임미애 위원장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이 투표 결과도 좀 드러났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득표율보다는 약 한 10% 정도 낮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뭐 4분의 3 정도 얻었잖아요. 75% 그렇습니다. 가깝게. 예. 네. 그래서 임미애 위원장 당선자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좀 껴안을 수 있는 좀 통 큰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냈기 때문에 이걸 좀 완수하기 위해서 민주당 중앙당 국회의원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민주당 자체의 혁신을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꽤 오래된 얘기잖아요. 네. 오랫동안 이렇게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많이들 지적하는 게 민주당 내 자체 기득권 세력이 반대해서다. 이것도 무시 못하는데 그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 천연길 기자도 거의 동의하십니까? 네, 임미애 위원장이 이번에 이 이야기를 꺼낸 것도 민주당 내에도 선거제도, 중대선거구 제도를 좀 반대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이 부분을 지역을 넘어서서 좀 정당을 넘어서서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고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좀 주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대 양당 체제니까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두 양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만약에 뭐 중대선거제라든지 뭐 이렇게 정치 개혁이 된다면 양당의 의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네, 비율로 보면 줄어들 수밖에 당연히 없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정치 다양성을 위해서 제3당, 제4당이 이렇게 출연하는 걸 글쎄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는 이게 훨씬 바람직한 거니까요.
네. 양보가 좀 있어야겠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네, 거대 양당이 얻는 점도 있습니다. 호남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렇죠. 생기게 되고, 우리 경북에도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 국회의원들이 또 배출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되고, 뭐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얻는 것보단 잃는 것보단 얻는 게 훨씬 더 많은 정치 개혁에 대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님 돌아가시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갑자기 연결했는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